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은 일본이 되지만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수익의 대부분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인데다가 만약 일본이 미국이 정한 투자에 반대하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이 서명한 이유는 1조 3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 미국과 체결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그리고 미국에 누적 8천억 달러 이상 투자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을 고려한다면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체포 구금 사태 그리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행정명령 등으로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과 한인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분위기 어떤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24일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끝내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데 이어 유럽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현재 자동차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압박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습니다만 관세 협상 후속 합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베센트 장관에게 최근 미국과 일본이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7에서 1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총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연료 비중을 30% 이상 늘리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런 목표가 파리 협정 요구에 대한 중국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북부에 있는 올보르 공항 상공에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밤 다수의 무인기들 발견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항공기에 대해 우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의 동기나 용의자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20일 저녁에는 코펜하겐 가스롭 공항에서도 여러 대의 무인기가 한꺼번에 나타난 바람에 4시간 동안 공항이 폐쇄되었고 수십 대 항공편이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23일 오전에는 노르웨이 항공당국이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을 3시간 동안 폐쇄했습니다.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코펜하겐의 공항의 무인기 발견은 덴마크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공개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한 복합적인 위협 공격이라는 차원에서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7시 30분쯤 아이스 요원들이 구금자들을 시설로 이동하던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구금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일 경우 정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G2에서 G1으로? 네,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2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이 G2가 아니라 G1, only one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 대비해서 7에서 10% 감축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일부 국가들이 청정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고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흔들림 없이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이상 확대하고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35년까지 30%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도 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전환은 시대 흐름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행동,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파리 협정을 탈퇴한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사기다라고 비난했었고요. 유럽연합과 중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면으로 공격을 했는데 미국은 역사상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현재 중국에서 2번째로 많은 배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게다가 중국이 24일 날 세계 무역교국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취할 전략에 대해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3일 날 유엔 본부에서 있었던 세계 개발 구상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이나 아니면 차등 대우를 중국은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WTO 개도국 특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WTO는 개도국에 대해서 규범 미행 유예와 무역 자유와 의무 완화, 또 기술, 재정 지원, 농업, 식량 안보 등에서 좀 이렇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중국이 다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준이 있거나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WTO 가입국들은 자기 선언 방식으로 해당 지위를 갖게 되는데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개도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번에 포기하겠다라고 공언한 겁니다. 네. 자, 일각에서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염두에 둔 네. 조치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왜 이렇게 결정을 한 걸까요, 중국이? 네, 그동안의 개도국 지위 남용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자발적인 포기를 요구했었던 미국과 무역 협상을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도 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되었던 미국과의 논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당시에 그때 2019년인데요. 중국 등 경제력을 충분히 갖춘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포기해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 중국 결정에 대해서 WTO 사무총장도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고요.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도 역시 공식 브리핑에서 중국이 국내외 양적 정세를 모두 염두에 두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한 것이라면서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하고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요. 시 주석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외교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네.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지원 추구 이 두 가지 내용이 골자라고 합니다.
리 부부장은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부 국가가 잇따라서 무역 전쟁 그리고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다자 무역 체계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언급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리 부부장은 국제사회가 다자가 무역 체제를 유지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WTO가 그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중국이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혜, 차별적인 대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조치는 WTO에 대한 의무 이행이 있지 않은 미국의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국가가 되겠다는 어떤 야심찬 포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도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 개도국들을 좀 통합하는 거기서 좌장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있다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종이 곰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 이 얘기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종이 호랑이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정도의 강국이라면 전쟁이 한 뭐 일주일 안에 끝났을 텐데 네. 지금 3년 반 동안 하는 걸 봤었을 때 저건 종이 호랑이야라면서 좀 약간 대통령이 네. 러시아를 좀 자극했죠. 네. 예. 그랬더니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 크렘린궁 대변인이 러시아는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다. 그리고 종이곰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진짜 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약간 초등학생 둘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한데 좀 호랑이냐 곰이냐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먼저 도발을 한 겁니다. 단군 신화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공세를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영토를 다 탈환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 군사 작전,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렇죠. 이걸 계속하면서 국가의 현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전쟁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 또한 지난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라면서 미국과 관계 회복에 거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계 회복 과정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느리게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최근에 러시아 항공기의 그 나토 영공 침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선 히스테리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러시아 무인기가 발견이 됐었고요. 에스토니아에서는 러시아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한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 측은 이게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실질적인 군사 관계라면 이렇게 오래 전쟁할 리가 없다라면서 이제 좀 종이 호랑이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극하면서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네. 좀,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좀 더 그러니까요. 격앙되는 상황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어서와 핀란드는 처음이지? 네. 뭐 예능에서 이런 썸네일을 많이 네. 쓰긴 하는데요. 우리가 핀란드 하면은 자이리톨, 예. 사우나처럼 좀 휴식, 평화로운 곳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 일하기 좋은 핀란드가 하나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전 세계 첨단 기술 부분의 최고 전문가들과 최신 기술 연구자들 국내로 초빙해서 취업시키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핀란드의 취업 기회와 함께 북유럽의 아주 높은 생활질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캠페인 제목은 핀란드에서 일하기라고 하는데요. 국제 인재 초청 담당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주로 인도, 브라질,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의 첨단 기술 인재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제공하고요. 취업 유학생을 이제 유치해서 이건 이제 직업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핀란드의 새로운 창의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고용경제부 장관은 이번 캠페인은 핀란드의 혁신적인 신기술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 전문가들이 핀란드 정부가 제공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를 밝혔는데요.
핀란드는 최첨단 기술 분야의 선도국이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네. 정보 관리들은 핀란드가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거기에다가 강력한 기술과 외국인 전문가들이 좋아할 만한 훌륭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소위 말해서 워라밸이 보장되는 나라가 바로 핀란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양자 컴퓨팅이나 광기술 분야, 그리고 건강 의료, 전자 분야 전문가 인재를 환영한다고 하고요. 또 핀란드 국내 대학에 더 많은 외국인 연구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일하기 취업 캠페인 사무총장은 컴퓨터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은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외 인재 도입은 핀란드가 첨단 기술 선도국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이고, 또 해외 기업들의 유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핀란드 하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떠오르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키아가 있거든요. 예. 한때 세계 그렇죠. 휴대폰 시장의 40%를 노키아가 차지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노키아가 AI 통합 네트워킹 그리고 산업 IoT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장난 아닌 장난감. 네. 일본 경시청이 중국산 플라스틱 장난감 권총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장난감 권총이 실탄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 네. 너무 위험하네요. 네,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에서 중국산 장난감 권총 리얼 기믹 미니 리볼버가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해당 장난감의 대상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표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길이가 12c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장난감 권총은 8개 플라스틱 탄을 담을 수 있는 탄창과 총신이 뚫려 있어서 실제로 실탄 발사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장난감 총은 이렇게 네. 입으로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맞아요. 근데 진짜로 뭔가를 넣어서. 네. 예. 이거 그리고 너무 왜 또 위험해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뭐 군인들이 비비탄 가지고 그 반려견을 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전문가들 얘기는 진짜 권총만큼의 위력은 없긴 하지만 네. 실탄을 만약에 쏜다면 그럼요.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장난감 권총은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입이 됐다가 31개 도도 부연 그리고 78개 기업이 판매를 이미 했다고 하고요. 15,800정이 일본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현재까지 규슈, 야마구치, 오키나와 등지에서 약 2,600정 정도는 회수가 됐다고 하는데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시청은 해당 중국산 장난감 권총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총포 도검류 단속반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네. 연내 자진 회수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 장난감 권총 외에도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권총과 유사한 발사 기능이 있는 제품 16종 이상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요즘 사실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부모님 다 이걸 일일이 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단맛, 쓴맛, 매운맛. 네. 유럽의 설탕 업계가 지금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설탕 가격 폭락, 거기다가 생산비 증가, 규제 압박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업계가 쓴맛, 매운맛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설탕 가격, 유럽의 설탕 가격이 6월달 기준 톤당 536유로, 우론으로 88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1년 전보다 가격이 30% 떨어졌고 최근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우크라이나산 설탕 수입이 증가하면서 설탕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4년까지 100만 톤 가량의 우크라이나산 설탕이 유럽연합 시장에 유입돼서 재고가 급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설탕 생산업체 실적은 그래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프랑스 최대 기업인 테레오스가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떨어졌고요. 수천만 유로의 영업 손실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인 크리스탈 유니온도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62%나 떨어졌고, 독일의 설탕 업체도 역시 지금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유럽에서는 벌써 올해 들어서 설탕 공장 5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유럽 설탕 가격이 톤당 800유로 이상 올라갔는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농가들이 또 설탕 재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재고가 많아지니까 설탕 가격 떨어졌고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네. 농사 짓는 양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건데요. 또 하나 요인이 있습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 설탕 예. 잘 안 드시죠? 단 거 많이 먹지 말라고. 저도. 네,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설탕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을 대체하는 대체 감미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설탕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물가가 올라가면서 가계주들 전반적으로 줄면서 설탕 소비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설탕 없게 단맛만 볼 줄 알았더니 쓴맛, 그러네요. 매운맛까지. 어려움을 네. 겪고 있네요. 다음 키워드 우린 얼음 위에 갇혔다. 네. 남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네. 동료 과학자를 성폭행 혐의로 칠레 국적의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칠레 푼타레나스 형사법원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칠레 국적의 생물학자인데요. 세르다에 대해서 검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 세르다가 2019년 2월 달에 바이어스 반도에서 탐사 활동하던 도중에 베이스 캠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프랑스 국적의 동료 과학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동료 여성 과학자들이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때를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칠레 검찰에 따르면 세르다가 인적이 드문 남극 지역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요. 피해자는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칠레 법원이 다음 달 3일 날 형량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칠레 법에 따르면 강간범은 징역 3년에서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인 일이 아닌데요. 2021년에도 그 남극기지 정비공을 근무했었던 리즈 모나운이 근무지에서 유지엔드 출신의 남성에게서 성폭력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사에게 보고했는데 네. 그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나운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옷 속에다가 망치를 들고 다녔다고 하니까 아무도 인적이 없는 어디 네. 혹사할 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이런 걸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모나운은 그때 회상하면서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우리는 얼음 위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네. 사건들이 남극에서 벌어졌었네요.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케이스 앤 더 선샤인 밴드의 Give It Up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AI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대미 투자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바탕의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은 일본과 다르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미국 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국무총리가 미국을 협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분리 개편하는 내용의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사실상 반대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발언에 대해 정성호 법무장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조치가 적절할지 연구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죠. H-1B의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미국 내 유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일단 이 전문직 취업 비자가 유학생들에게 왜 중요한 건가요? 예. 일단 저도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았었고요. 네. 이것을 발판으로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아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려면 학생 비자 이제 F1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 좋은 기회를 만나면 이곳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면 학생 비자는 만료가 되는 거고요. 또 취업을 하면 그 회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직 취업 비자 H-1B를 신청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비자를 통해서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요. 또 취업 비자 배우자에게도 체류 자격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비자를 가지고 나중에 영주권도 신청해서 이제 미국에 오래 정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수수료가 한 $1,000, 한 한국 돈으로 140만 원 정도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르면 이번에 1회 수수료가 $10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무려 1억 4천만 원을 내라는 거니까 예.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럼요. 겁니다. 네네. 예, 게다가 처음에는 상무장관이 체류하는 동안 매년 $10만 내라고 했다가 네. 나중에는 한 번만 내도 된다 이런 오락가락 발표 때문에 혼란은 더 가중됐었습니다. 매년 $10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사실 이 취업 비자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네네. 수수료만 이렇게 든다면은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H-1B 취업 비자가 이제 매년 추첨을 통해서 8만 5천 개만 발급이 되는데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졸업생이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 취업 비자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직종에 주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인문계 전공자들은 더욱 그 취업 비자 받을 가능성이 낮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뭐 제가 다닌 직장에서도 취업 비자 신청했다가 떨어진 후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또 하나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취업 비자 신청 수수료만 10만 달러지 예. 이제 여기에다가 이를 대행해주는 변호사 수수료는 또 별도거든요. 게다가 가뜩이나 이제 유학생으로 요즘 환율도 비싼데 맞아요. 그동안 등록금 매우 비쌌잖아요. 네. 또 생활비도 내면서 공부를 다 마쳤는데 이 취업 비자 신청 수수료로 무려 1억 4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미국 생활을 정리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그렇게 신청한다 해도 취업 비자 100%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사실 지금 취업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이미 취업해서 이제 취업 비자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유학생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되면 취업 비자 받기를 아예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학생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뭐 행정명령의 취지가 자국 미국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좀 미국 기업들도 이 정책 때문에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취업 비자 받으려면 사실은 이제 나를 고용하겠다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취업 비자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사실 미국 기업도 뭐 유학생이나 외국인을 채용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취업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이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제 신청자 본인이 낼 수도 있고 회사가 부담해 줄 수 있는데 10만 달러는 이 회사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는 좋은 인재를 놓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것이 어떤 회사의 실적이나 성과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게다가 특히 이제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더 필요한 직종이나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든가 예. 아니면 미국 현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파견하려는 한국 기업에게는 이것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뭐 크게 동의하거나 환영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현지 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걱정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실제 적용되기는 현실성이 없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행정명령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10만 달러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또 누구에게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지금 비자 제도 운영상 뭐 현실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말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시행이 되면 아마도 이민단체나 대학 등이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뭐 미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인식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취업비자는 사실 미국인들을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전문업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충하는 제도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렇지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네.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체포 감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네네. 한인 사회에 영향을 적지 않게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제가 한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 관계자의 말을 좀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네. 요즘에 이제 반이민 정책 때문에 요즘 한국인 유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몇 년 전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네. 그만큼 미국 정착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절차도 까다롭고 이제 그 뭐 수속 기간도 길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학생들이 취업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어서 한인 사회가 수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도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 비자 신청이 어려워지면 뭐 투자 이민이나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뭐 그런 또 다른 옵션도 이제 많이들 선택하겠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 가능한 그래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 비자 신청 자체가 어렵다면 이제 앞으로 아예 미국 유학 자체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미국 이민도 감소하면서 그렇죠. 한인 사회가 이제 많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한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마 한인 사회가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영향은 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고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본이 미국의 ATM이 됐다, 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왜 이런 협정에 서명한 건지, 또 우리가 일본 사례를 통해서 돌아볼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뭐 저도 이 뉴스 전해드리면서. 네. 그 외신캐스터와 함께 왜 했을까? 왜 사인을 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미일 투자 협정. 일단 협상 타결 당시 내용을 조금 복기를 해보면 네. 당초 일본이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던 게 5,500억 달러, 오, 우리 예. 돈으로 78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을 만든다라는 내용 때문이었잖아요. 네. 규모도 규모였지만 조건 때문에 더 놀랐던 건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돈은 일본이 내지만 투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고 심지어 투자로 벌어들이는 돈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네. 뭐 협상에 임했던 당시 이시바 내각의 설명은 이랬었는데요. 5,500억 달러의 생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생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건 그냥 아니다. 가는 건 아니다. 우리도 얻는 것이 있다. 이렇게 대부분이 설명했겠죠? 일본 민간 기업이 진행하는 미국 사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 아. 형태로 가는 것이고 네. 그 돈은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었는데 네. 그래서 뭐 생돈 투자의 출자는 네. 고작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달 초에 공개된 미일 투자 양해각서 내용은 달랐습니다. 당장 일본 내부에서도 이게 불평등 협정이다라는 비난이 빗발쳤고요. 그럼에도 협상을 이끌었던 나카자와 료세이 재정재생상은 어렵네요. 말이 좀 경제, 어렵죠. 재정, 재생상. 네, 경제 재생상이라고 조금 줄여서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여튼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불평등 협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근거는요. 네, 일단 협정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일본에 매우 불리해 보이는 뭐 속된 말로 독소 조항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가 투자 기금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일방적입니다. 일단 미국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검토해서 좀 추려가지고 미국 대통령에 추천을 하면 네. 이걸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네. 근데 이 투자위원회에 일본 측 인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 네, 물론 투자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하기 이전에 네. 양국 대표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라고 하는 곳과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 협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요. 이견이 있을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정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구조로 2029년 1월 19일까지 5,50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고 네. 연간으로 치면 한 1,37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예. 일본이 돈을 다 내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자금 조달도 당초 일본 내각의 설명과는 조금 많이 다른데요. 이게 예. 두 번째 독소 조항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 네. 미국 투자 촉진 기관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했다라고 일본에 통보를 하면 네.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이 미국 투자 촉진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미국 달러화를 즉시 입금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펀드, 네. 일본어로는 거출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돈을 꿔주는 대출이나 꿔준 돈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네.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보증인데 예.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 돈을 투자금으로 밀어넣는 출자 형태다라고 명확히 쓰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이 정하는 대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뭐 통상의 투자기금에선 특정 출자자가 반대를 하면 네. 투자 집행을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네. 하지만 일본이 조성하는 대미 투자기금은 조금 다른데요. 상식처럼 일본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서 투자에 필요한
투자에 필요 한 자금을 자금을? 제공하지 그쵸. 않을 그런 맞습니다. 제공하지 않는 것을 선택권이 선택할 수 그러니까 있다. 일본도 선택권이 좀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선택권이 있다라고 적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 결정을 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상식적으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네.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로 일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세 번째 독소조항쯤 되는 건데 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말한데 돈을 안 내도 돼. 네 돈이고 너도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너 돈 안 내면 관세를. 25%에서 15%로 깎아줬던 상호관세는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 알아서 잘 판단하도록 해.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뭐 돌려받는 돈이 90% 이게 미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뭐 벌어들인 돈의 90%를. 양해각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여하튼 투자 수익금 배분도 일본에 불리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미국 투자 촉진기관은 해당 투자와 관련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네. 투자한 돈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회계적인 주체가 바로 이 특수목적법인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은 사업을 위해서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50대 50으로 나누지만 원리금 상환이 끝나게 되면 미국이 90%를 가져갑니다. 보통 사업 자금은 장기로 조달하니까 상당 기간은 50대 50으로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네. 여하튼 돈은 일본이 다 되는데 된 건데 50%를 가져가는 미국이 것도 모자라서 부채를 다 떨어내고 난 뒤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대부분이 미국이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비슷한 내용으로 한미 투자 양해각서가 타결이 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한 협정을 맺었다간 타겟당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본이 뭔가를 좀 챙겨가는 건 있었을까요?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나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해각서 구조를 보면 미국은 미국 연방 토지의 임대와 그다음에 물, 전력, 에너지를 제공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직접 사가는 오프테이크라고 하는 계약을 맺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대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도 미국이 다 사가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영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또 투자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의 규제 이런 것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 힘써야 한다 이렇게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여하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 때문에 수익금의 90대 1, 90대 10의 배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나마 일본이 조금 나름 챙겼다라고 보는 게 10조에 있는데요.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벤더, 그러니까 공급 업체 같은 거잖아요. 네. 이 업체를 선택할 때는 일본 기업을 우선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가 있기는 한데 이 두 개와 앞에 독소 조항들을 조금 저울질해 보면 네. 사실 누가 봐도 일본이 과하게 불리한 협정을 맺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조금 명확히 보이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ATM, 그러니까 자동 현금 인출기잖아요. 네. 이렇게 됐다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내부 여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게 좀 미스테리였는데 네. 일단 일본 의회에서는 불평등 협정이다라고 하는 공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등하지 않고 잘 뜯어보면 윈윈이다라는 논리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여론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오. 일본 와세다 대학에 계시는 박상준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일본에서도 지식인들은 조금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요. 뭐 세부적인 사정들을 잘 알고 있을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특유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을 땐 네. 일단 수긍을 하고 방법을 찾는다. 뭐 이런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유의 태도가 투영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이 엄청난 생산 기지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장기간 해외 생산 기지를 두는 전략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네. 미국 투자가 국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인식도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비슷했지만 결국 일본 기업들이 살 길을 찾아냈고 여전히 투자 확대
형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진 않는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박상준 교수의 분석입니다. 네,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해 왔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5,500억 달러라고 하는 수치가 크긴 합니다만 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로 뭐 카운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미 일본이 2024년 기준 미국에 실행한 외국인 직접 투자 누적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8,192억,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140조 원쯤이 이미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누방국인 영국이 6,673억 달러, 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6,773억 달러, 조금 비슷한데 그다음에 FTA로 묶여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가 8,117억 달러로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1등은 일본이에요. 일본이네요. 그래서 네.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우리나라 수치는 내놓지 않아서 좀 단순 비교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네. 제가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를 조금 보니까 네. 누적액이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일본과는 뭐 떨어지네요. 비교하기 힘들다. 네.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기업 투자가 많이 늘어서 가파르게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 그리고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2024년에만 전년 대비해서 한 773억 달러가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기를 2029년까지 연평균 1,37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보면 원래 늘어나던 대미 투자액에서 연간 한 600억 달러 정도만 더 얹으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면 원래 하던 일을 조금 더 해주고 반도체나 AI, 그다음에 중요 광물, 에너지, 양자 컴퓨팅 같은 미국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도 기술 패권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산업에서 미일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직접 해서는 일본이 중국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협조해서 이득을 챙긴다라고 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계산에서는 손해를 봤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득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일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일단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긴 하죠. 다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프로젝트에 45 영업일 이내에 달러를 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달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쯤 됩니다. 뭐 3조 3천억 달러인 중국 다음인 건데 네. 일본이 만드는 대미 투자 기금의 2배가 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밖에 안 되고 네. 3,500억 달러를 일본처럼 미국에 쏴주면 고작 600억 달러가 남는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는 달러를 못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죠.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 해주면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외신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업이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이미 달러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혹여 달러가 부족해진다. 그럼 네. 미국을 찾아가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미국이 유럽중앙은행, 그다음에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이렇게 5개 나라만 상설 통화 수화프라고 하는 걸 맺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협상단이 미국의 상설 통화 수화프를 맺어줘야 대미 투자 기금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이 그렇게 해줄까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사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기금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필을 해야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이나 원전 산업의 복원, 미국이 원하는 게 이런 건데 네, 네. 이러려면 우리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쉽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한참 물밑 협상 중이라서 저간의 사정을 알긴 어렵습니다만 네. 상상을 해보자면 네,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상설 통화 수화프를 맺어달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다시 물어보겠죠. 그러면 너네는 일본처럼 우리 입맛에 맞는 투자 양해각서를 맺을 수 있냐. 과연 우리가 일본처럼 미국에 다 내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미국 투자 늘리는 걸 두고서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를 뺏긴다라는 우려나 걱정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일본과는 달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일본처럼 투자 양해계약서를 맺겠다라고 결론을 내면 아마도 뭐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지금 택해야 할지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앞으로 사실 뭐 저는 협상을 원하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판단인 건데 사실 사면초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게 생각을 고쳐 먹어라라고 얘기할 수는 안 되죠,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의 미국 행태라고 하는 게 과거에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한 100여 년 전쯤에 제국주의 국가가 전쟁을 위해서 식민지를 동원하던 수탈적 외교 관계랑 매우 흡사합니다. 네.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기려고 그간 뭐 지구 곳곳에 아웃소싱했던 첨단 제조업 같은 것들의 공급망을 국내에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원해서 만들었던 구조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 만들면 비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만들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싸게 쓰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국제무역 체제 같은 건데 네. 그러다가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중국이 나타났고 예.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 체제는 이제 없애고 다시 패권 전쟁이 벌어진 건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수탈적 외교 관계를 복원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네. 물론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비교를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수단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뭐 네. 총칼 대신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 그다음에 기축통화의 지위, 그다음에 상위 방어 조약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시기이긴 한데 네. 이게 주어진 환경인데 과연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파탄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우리 의지를 관철시킬 수가 있을까? 심지어 일본이 맺은 투자 양해각서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의 기준점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뒤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우리 협상단이 어떤 타겟책을 만들어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디홀리의 에브리데이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day it's a getting closer, going fast.